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박설연입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소설 쓰는 박설연입니다로 시작하고요. 본명입니다.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필명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필명인 것도 모자라서라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소설가라고 하면 혹시 무협소설을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이름이 약간 특이해서 그런지 제 이름을 검색하면 거의 제 얘기밖에 나오지 않아서 약간 편리함이 있고요. 세공녀 강주룡과 마르타의 일, 그리고 더 셜리 클럽, 이렇게 3권의 장편소설을 지금까지 냈고요. 오늘은 마르타의 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권의 책에 모두 프로필에 동일하게 들어간 문장이 있는데, 저는 철원에서 태어난 철원 사람입니다. 마르타의 일은 아까 자기소개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2번째로 발표한 단편 소설이에요. 먼저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임용고시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던 그 자기관리가 철저한 주인공 임수아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것으로 시작하는 소설입니다. 밝고 예쁘고 착한 걸로 유명했던 연년생 동생 경아, 개명해서 리아가 된 동생 경아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였는데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병원으로 달려가서 들은 얘기는 아무래도 자살로 보인다라는 것이었는데, 수아가 생각하기에는 경아가 도저히 자살할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은 이 죽음이 자살이 아닌 것을 밝혀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행동에 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소설인 세공녀 강주룡을 발표했을 때 저는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든요. 역사에 굉장히 약한데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역사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장편 데뷔를 했더니, 앞으로도 역사 소설 쓰겠거니 하는 오해 아닌 오해가 일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을 빨리 써야겠는데, 빨리 쓰되 반드시 동시대 작품을 써야겠다라는 어떤 오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동시대 작품으로 하되 그러면은 어떤 인물이 나와야 할까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자매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구상이 먼저 있었고, 여자가 추리도 하고 어떤 복수를 위해서 살인 계획을 세우는, 차갑다면 차갑고 뜨겁다면 뜨거운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었을 때 살인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직업이 뭘까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이상한 가상의 사고 실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살인에는 가장 안 어울리는 직업인 것 같다. 말하고 보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사람한테 살인이 어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직업이 뭘까 하면 아무래도 교사인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었는데, 쓰기 직전에 조금 더 변화를 했어요. 선생님보다도 선생님이 곧 되어야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할 것 같다. 나중에 혹시나 밝혀지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아깝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래서 수아의 직업을 임용고시 준비 중인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정을 했었고요. 워낙 흥미로운 자매 이야기가 많아요.
다들 아시는 신데렐라 이야기도 그렇고 홍두팥쥐 이야기도 그렇고 언니나 동생이 서로를 질투하는 이야기, 질투하는 사람이 벌을 받고 질투의 대상이던 사람이 그 선하고 아름다운 자매가 뭔가 보상을 받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의외로 빨간 장미, 하얀 장미라든지 그 장화홍련처럼 서로 의가 좋고 굉장히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그런 자매 이야기들도 되게 많은데 마리아와 마르타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이 이야기는 일단 제목이 마르타의 일이고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저도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알고 보면 마리아와 마르타가 신데렐라 자매들 이야기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중적인 해석이,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질투하고 그렇게 끝나는 자매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한 정말 살아있는 자매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우선은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가 성경에 딱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소설에 인용했던 부분은 그들 자매가 둘 다 동시에 나오고 가장 유명한 일화이기도 한데 마리아는 또 다른 이야기로도 유명하죠.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겨주었다라는 이야기. 그걸로도 워낙 유명한 게 마리아고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이 더욱 칭송받는 경향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마르타는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 이들 자매만 살았던 게 아니라 이들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예수님께 달려가서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라고 용기 있게 간청한 여인이 마르타예요. 이 자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만큼 좀 더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상상할 수도 있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을 일단 소설 맨 첫 부분에 인용하고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일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자매가 동시에 등장하고 그 자매로서의 면모가 많이 돋보이는 부분인데 저는 성경에 이상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대략 20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좀 읽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상한 얘기가 이 얘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는 또는 그리고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이분은 공정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공정하신 분이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뭐 굉장한 부자가 한 번에 헌금을 낼 때 100만 원, 1000만 원씩을 툭툭 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뒤에 조용히 와서 500원짜리 2개 간신히 모아서 1000원 맞춰가지고 헌금 내는 과부를 보면서 저 사람의 믿음이 더욱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정성을 보시되 그 상대적 평등을 얘기하신 거예요. 똑같이 돈을 내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좀 더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믿음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상황 안에서 낼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낸 돈이라고 하니까 너무 갑자기 천박해지는데 낼 수 있는 만큼의 성의를 표현한 사람이 과부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을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지금 기준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 갑자기 그 자매가 있고 자매 중에서 언니 혼자서 그 잔치상을 차리고 있는 셈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같이 왔을 테니까 남자들이 그 뭐 거의 한 12명, 13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 자매에 오빠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의 몫을 그 식사를 차려내야 되는데 마르타 혼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타가 부엌에서 예수님 저 혼자 일하게 두지 마시고 마리아도 같이 보내서 저랑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또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는 그리고 계속 이 좋은 일을 할 것이다. 너도 좋은 일 하고 있지만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도 좋은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요새 말로 쉴드 쳐주신 거죠.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하고 생각이 됐었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지 않아 라고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이야기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책 중간에 이에 대한 수아 캐릭터의 생각이, 그 작가인 저의 생각이 거의 그대로 투영된 상태로 나와 있는데요. 원래 여기까지만 딱 쓰고 그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17작업 당시에 제가 또 다른 작품들도 아무래도 보게 되어 있는데, 한참 그때 보고 있었던 게 비혼주의자 마리아라는 페미니즘 웹툰이었어요. 이 작품의 연재처가 에클툰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관련한 컨텐츠들을 주로 만드는 그 웹툰 사이트가 또 따로 있었어요. 이 사이트에서 누가복음 뒷조사라는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제목 그대로 성경을,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텍스트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이나 쓰는 사람, 즉 누가라는 복음서 저자의 인격을 생각해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오늘날의 한국 교회상은 이에 비추어 어떠한가 같은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깊이 있는 성경 읽기를 제안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웹툰인데, 여기에서 그런 해석을 발견한 거예요. 소설의 거의 말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부엌으로 보내지 않겠다 하신 것은, 그때 당시 사회상으로 보았을 때 남성 제자들과 여성이 함께 앉아서 그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조선시대 서당 같은 분위기죠. 거기에 여자아이가 끼어있는 게 말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남자들이기 때문에 감히 여자가 여기 앉아있어? 하는 눈총을 굉장히 많이 줬겠죠. 그리고 사실은 마르타는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게 힘에 부쳐서라기보다는 내 동생이 거기서 그런 눈총 받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쟤를 보호해줄 수 있게 쟤를 나한테 보내라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말라, 이 아이가 선택한 걸 하게 하자 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해석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된 이상은 내 소설에 안 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공정하신 예수님이 역시 공정하신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신경 쓰신 공정은 사실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들 간의 공정이 아니라 남성 제자들과 제자에 준하는 여성, 어떤 여성 사이의 공정성인 거죠. 그들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아마 생각이었을 것 같다라는 것이 그 해석이었고, 저한테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언니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으로 더 인정받은 동생을 질투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보호하고 싶고 연대하고 싶은 어떤 여성의 모습으로 해석된 게, 그 해석이 너무 옳고도 거의 아름답게까지 느껴져가지고 꼭 이 이야기를 저의 소설 주인공인 수아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거니와 요새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법제도와 양형 관련해서 불신감이 굉장히 넘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법의 감수성은 그냥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는 만큼 범죄의 전개나 뭔가 방식이나 어떤 범죄의 동기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져 가고 있는데, 법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아무래도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감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의외로 저는 사법복수라는 선택지가 꽤 큰 부담을 갖고 가는 이야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방식에 거부감을 갖고 계신 독자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서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나에게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해가는 독자님들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상상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사적 복수의 길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설로 약간 독자님들을 대리만족시켜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매일 보고 듣는 자극적인 상황들이 있고 원래라면 그런 게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의 당사자들 약간 그들하고 저 사이의 거리가 많이 축소가 되어 있으니까요. SNS에 그런 사건들이 올라오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 기능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연대자가 필요하고 연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기능이 굉장히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극적인 사건 자체가 게시되는 순간 가십이 되고 또 그것이 소비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SNS 같은 쌍방향 미디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없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대신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 생활의 일부가 된 지금에 와서는 이것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매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하는 이유가 더 커서 썼던 것이지만 또다시 자매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약간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매라는 것은 일단은 여성 가족 간의 이야기인데 저 자매 이야기를 조금 비틀면 모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여성인 내가 바라보는 엄마의 언니 이야기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문득 들었던 생각은 고부관계 이야기는 사실 해도 안 질리는 게 있어요. 들어도 안 질리는 게. 그래서 모든 고부관계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모두 다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고부관계 이야기를 언젠가 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도 아마도 성서를 기반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도 되게 유명한 고부관계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룻이라는 여성 사사가 있었는데 구약시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성 사사라고 하면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한테 어떤 지도자 격이거든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이 워낙 현명하여서 사사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그리고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로도 뭔가 독특한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짧게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성이라서가 아닐까 싶어요. 우선은 저는 사실은 제가 여성 서사를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후에야 내가 그런 작업을 했구나 하고 의식했거든요. 정말 여자 이야기를 써야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주인공이 마침 여성이었고 여성이 도구적으로 소비되지 않는 서사였고 저한테는 그게 당연했는데 그것이 뭐랄까 좋은 평가를 얻는 것이 감사하지만 얼떨떨하기도 한 그런 이상한 상태에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야기를 썼지만 여성 서사라고 평가받는 까닭은 저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어도 저에게 있어서 인간의 디폴트가 아무래도 여성이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생각하고 보니까
여자 이야기를 쓰는 게 사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작가한테 유리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이야기는 남자 주인공으로 많이들 나와 있는데 같은 이야기여도 여기서 주인공이 여자로 바뀌기만 해도 굉장히 새롭고 신선해지거든요. 다시 또 다른 재미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스토리 라인이어도 주인공이 여성으로 바뀌는 순간 발생하는 어떤 지점들을 포착하는 것, 그런 작업들이 아무래도 즐거운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편을 바라시는 독자님들이 많다는 사실 자체는 의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강경하게 소편 없다라고 잘라 말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소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면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저는 그 끝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헬터스켈터라는 만화를 봤어요. 근데 결말 장면을 보고 아 이게 뭐야 하고 소리 질렀었거든요. 그와 동시에 약간 제 독자님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독자님들이 갑자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헬터스켈터라는 만화를 보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받은 어떤 충격 같은 것이 그냥 지금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고요. 그 또한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네, 아마 결말을 해명하는 방식의 소편은 더더욱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도서관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 마을에서 자랐었어요. 하루에 제가 처음 도서관 등록 카드를 만들었을 때는 8살 때였는데 그전에도 도서관에 종종 놀러 갔었고, 도서관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시기에 저희 마을에는 버스가 2번밖에 다니지 않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 가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웠었는데 도서관 가는 때가 너무 기다려지고 엄청나게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그때는 보고 싶은 책이 너무 많고 아직 못 본 책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기대감에 항상 부풀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때보다 나이를 3배 가까이 먹어버린 지금은 도서관에 오는 일이 그렇게 항상 설레지만은 않기는 하지만 도서관을 처음으로 경험한 순간부터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항상 행복하고 꿈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상상이든 실현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 위례도서관의 이용자 여러분께서도 이 도서관의 평생 친구가 되어주시고 항상 가까운 곳에 이 도서관이 있으니까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그리고 분노 같은 것도 이 도서관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